밀린 빨래를 돌리려고 빨래통에서 빨래를 꺼내던 순간 손끝에 차갑고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살펴본 아내의 속옷에 낯선 얼룩이 묻어 있었죠. 그 얼룩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지연이가. 오늘 준비한 사연은 빨래통에서 우연히 보게 된 얼룩으로 인해 잔인한 현실을 알게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살이 된 박상진입니다. 전국을 돌며 화물차를 몰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운전대 잡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일주일의 절반 정도는 집 밖에서 지내는 일이 많죠. 아내 한지연과는 결혼한 지 딱 17년째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아이가 없다는 게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그런 대로 서로 익숙해져서 그냥 우리 둘만의 삶을 살기로 했죠. 지연이는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제가 없는 동안 혼자서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었죠. 사실 한 4년 전쯤 지인이 소개한 물류 창고 사업에 큰돈을 투자했다가 제대로 망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덜컥 큰돈을 넣었는데 사업이 틀어지면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죠.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겨우 건넬 수 있었는데 화물차 일을 해도 빚 갚느라 남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원래 마트에서도 장바구니 들고 다니며 1,000원짜리 하나까지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고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나 싶어서 처음엔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다 장거리 운행을 마치고 집에 일찍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외출했는지 집에 없었고 저는 밀린 청소를 하다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다 우연히 맨 위쪽 깊숙한 곳에 쇼핑백 몇 개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쇼핑백을 열었는데 처음 보는 명품 가방들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비싼 브랜드 가방들이었고 가격표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하나가 무려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옆에는 보증서까지 들어있는 진주 목걸이도 있었죠. 아니, 지연이가 이걸 어떻게 샀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저히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런 걸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 엄두가 나지 않아 쇼핑백을 그대로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장거리 운행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지연이가 또 나가고 없었습니다. 밀린 빨래를 돌리려고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던 순간 손끝에 차갑고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살펴본 아내의 속옷에 낯선 얼룩이 묻어 있었죠. 그 얼룩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지연이가. 그 흔적을 본 이후로 저는 정말이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라 운전대조차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평생 남의 뒤를 밟거나 누굴 몰래 훔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운행은 원래 3박 4일로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지연이에게는 운행을 간다고만 말해놓고 실제로는 집 근처 모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혼자 모텔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스스로 한심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모텔에서 나와 아파트 근처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지연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차를 알아볼까 봐 약간 떨어진 구석에서 기다렸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두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지연이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알던 지연이는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소박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화려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짙은 메이크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유흥가였고 먼저 와 있던 여자들과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도 모두 화려하게 꾸미고 있어 한눈에 봐도 평범한 주부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평소 제가 보지 못했던 환한 표정으로 떠들며 웃고 있었죠. 내가 알던 지연이가 맞나?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계속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연이는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늘 혼자 편히 쉬겠다고만 했지. 이렇게 모임을 가진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친구들과 가볍게 모임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검은색 카니발 차량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와 그들 앞에 멈췄습니다. 뒷유리가 어두운 선팅으로 덮여 있어 안에 누가 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지연이와 친구들은 마치 익숙한 듯이 자연스럽게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길래 택시도 아니고 저런 차량에 왜 타는 거지? 급하게 시동을 걸고 따라가려 했지만 하필이면 퇴근 시간이 겹쳐 도심의 도로는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카니발 차량은 어느새 저 멀리까지 빠져나가고 있었죠. 차선을 바꿔가며 무리하게 따라붙으려 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택시 때문에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젠장! 왜 하필 지금? 급한 마음에 손에 식은땀이 흥건히 고이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저 멀리 카니발 차량의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에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몇 번 더 신호에 걸리다 보니 결국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차를 골목길에 세우고 핸들을 꽉 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저 차를 타고 어디로 간 걸까? 누구와 있는 걸까?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도 막상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한 상상만 계속되자 더욱 초조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니발 차량을 놓친 이후로 며칠 동안은 정말이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결국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야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지연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아내를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카니발 뒤를 긴장한 채 따라붙었습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번화가 골목에 위치한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의 간판과 조명, 그리고 묘하게 은밀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연이는 익숙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그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자를 눌러 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노래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아, 혼자요? 직원이 저를 룸으로 안내해 주었고 저는 간단히 음료 하나만 주문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몇 분 뒤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갈게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복도를 바라봤더니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분명 아내였습니다. 지연이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의상으로 낯선 남성들에게 능숙하게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낯설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바로 방에서 뛰쳐나가 지연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막상 문을 열려고 하니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 순간 과거 사업을 잘못 판단해서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해서 지연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내가 지연이를 너무 힘들게 한 건가? 분노보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힘없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몇 번이고 핸들을 두드리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지연아!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따지지 못하고 방에 혼자 누워 밤새 뒤척이며 속만 끓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죠. 가족이라고는 부모님 돌아가신 뒤 동생 상우가 유일했습니다. 상우는 근처에서 작은 치킨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 마감 시간이면 같이 문을 닫고 맥주를 마시곤 했죠. 가게에 들어서자 상우가 저를 보고 놀라며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형, 이 시간에 웬일이야? 운행 갔다 오는 길이야? 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너무 답답해서 왔다. 맥주나 한잔 하자. 상우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생맥주를 2잔 들고 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뭐 고민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야, 지연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형이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봐. 상우가 표정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형수가, 무슨 말이야? 뭘 잘못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숨을 한 번 깊게 내쉬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형이 지연이를 따라가 봤는데 모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더라. 순간 상우의 표정이 굳어지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형 진짜야? 형수가 진짜 그런 일을 한다고 잘못 본 거 아니고? 형이 직접 봤는데 뭘. 상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혼자 끙끙대지 말고 형수랑 솔직하게 얘기해봐. 무슨 사정이 있겠지. 형수가 이유 없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상우의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머리로는 상우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우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후 며칠 동안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이야기를 동생에게 털어놓고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진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아내와 마주칠 때마다 여전히 불편한 기분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일을 마치고 귀가하게 되어 생각지도 못한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내와 오랜만에 맥주라도 한잔하며 천천히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바꿔 타고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로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 빈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눈에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바로 동생 상우의 차였습니다. 상우 차가 여긴 왜 와 있지? 오늘 온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의아한 마음에 차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문득 가까이 다가가면서 차 안에서 작게 흔들리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조금 뛰었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무시하고 다가갔습니다. 상우야, 너 거기 있냐? 저는 차 옆에서 창문을 살짝 두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당황한 듯 급하게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서둘러 만지거나 무엇인가를 급히 집어넣는 듯한 분명한 인기척이었습니다. 곧이어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서 내린 사람은 바로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급히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화장이 약간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평소와 달리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벌써 왔어? 오늘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상우가 허겁지겁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 일이 빨리 끝났나 보네. 상우 역시 당황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려 애쓰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셔츠에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이 마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둘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잠깐 얘기 좀 했어. 집 안에서 하기 애매해서 그냥 여기서 얘기 나눴어. 상우도 즉시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아. 형수랑 그냥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지금 무슨 끔찍한 생각을 하는 거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면 됐다. 나는 먼저 올라갈게. 둘이 얘기 마저 하고 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조금 전 두 사람의 어색한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겠지. 상우와 지연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문득 지금껏 아무렇지 않았던 상우의 행동이 떠올랐죠. 상우가 근래에 이상하리만큼 자주 저희 집을 드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치킨집 때문에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저희 집에 들러 지연이와도 자주 마주치는 듯했습니다. 상우가 오면 지연이는 이상할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제가 방에서 나오기라도 하면 그 분위기는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집에서 소외당하는 듯한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빨리 왔네. 거실 테이블 위엔 분명 두 사람이 마셨던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 왔다 갔어? 지연이는 당황한 듯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도련님 잠깐 들렀었어. 그냥 지나가다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나가? 그녀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 좀 만나려고. 그런데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무심코 본 화면에는 상우의 이름과 함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끄고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상우가 무슨 일이래? 제가 일부러 태연한 척 물었지만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그냥 뭐 좀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혼자 끌어오르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버티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둘러 차 열쇠를 집어들고 지연이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설마 아닐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이미 제 안의 의심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근처 골목 어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두운 골목을 천천히 지나온 상우의 검은 승용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이야? 설마 진짜 둘이? 지연이는 주변을 한 번 더 두리번거리고 나서 빠르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 손이 핸들 위에서 덜덜 떨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그 차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차는 복잡한 시내를 지나 한적한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낡은 네온 간판이 어렴풋이 반짝거리는 허름한 모텔이 보였고 차량은 망설임 없이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겠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이 마르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상우가 먼저 차에서 내렸고 곧이어 지연이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듯 재빨리 모텔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제 아내와 제 친동생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저는 그대로 차 문을 열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미친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입술이 떨리고 온몸은 분노와 충격으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솟구쳐 오르며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저를 처참하게 배신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뭐 같은 인생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들어간 모텔 입구의 흐릿한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며 처절한 절망과 배신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도저히 시동을 걸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거실은 적막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대로 소파에 맥없이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조금 후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당신 언제 왔어? 불도 안 켜고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지연이는 얼른 표정을 관리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당신 왜 그래?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 내가 오늘 다 봤어. 장우 차 타고 모텔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젠 내 동생이랑 대놓고 그러고 다녀? 지연이는 순간 숨이 막힌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냐? 당신 잘못 본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잘못 봤다고? 내가 오늘만 본 줄 알아? 노래방에서 도우미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솔직히 거기까진 내가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어. 내가 사업 망하고 능력 없으니까 당신이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고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내 동생이야? 내 동생까지 만나서 이렇게 나를 바보로 만들어야겠어? 지연이는 제 말에 두 눈이 커지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당신 사업 망하고 빚지고 힘들어질 때 나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절망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랑 모텔까지 간 거야? 돈 때문에 시작했다며. 근데 돈 때문에 동생이랑 그런 짓까지 했냐고. 내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더는 못 참겠어. 지연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애절하게 바라보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애원도 더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그녀가 흐느끼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돌이킬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싸움 뒤 며칠간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집안에서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아내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에 더는 동생과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동생 상우를 직접 만나 모든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길게 이어지다 상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왜? 상우의 목소리는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좀 나와라. 너랑 할 얘기가 있다. 상우는 잠깐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어디로 갈까? 저는 집 근처의 조용한 공원을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자 곧 상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불안한 표정으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어떻게 내 형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여자들이 그렇게 없냐? 제 목소리가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창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하필이면 내 형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넌 내가 진짜 우스웠냐?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창우는 잠시 후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진짜 미안해. 그냥 형수가 힘들다고 해서 얘기 좀 들어주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창우의 변명에 저는 더 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순간적? 너 진짜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넌 형이라는 존재가 없었냐? 차라리 남이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근데 넌 가족이라는 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창우는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게.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용서. 너 지금 그 말을 나한테 할 자격이 있어? 너랑 나 이제 끝이야.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내 얼굴 다시 보는 일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돌아서서 공원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상우가 흐느끼며 뭐라고 외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은 배신감과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과 연을 끊은 뒤로 저는 의도적으로 그쪽과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아주버님, 저 수진이에요. 잠깐 만나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동생 아내인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집으로 와. 집으로 온 수진이는 한눈에 봐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주버님.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막았을 텐데,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수진이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내 잘못 아니야. 너도 피해자지. 난 너 원망 안 해?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솔직히 상우 씨랑 이혼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상우 씨가 매일같이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상우는 결국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완전히 망가진 채 홀로 남았으니까요. 수진아, 너희 부부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 난 더 이상 상관없어. 다만, 앞으로는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제 말에 수진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집에서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뼈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이 덮쳐왔고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결국 동생 부부는 다시 서로를 붙잡고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제 가족만 완전히 무너졌다는 현실이 더욱 아프고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부부네는 동생 부부네고
저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 형식적인 서류와 건조한 법원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지난 17년이 너무도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지연이는 서류에 사인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이나 지인들까지 제가 지나가면 슬며시 눈을 피하거나 조용히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은근한 비웃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쯧쯧, 저 사람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다더라. 동생 부부는 잘 지낸다는데 어쩌다 형만 저렇게 된 거야? 낯익은 동네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은 제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자연스레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고, 그렇게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친척들마저도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부부와 더 가까워지며 그들의 잘못은 금방 잊은 듯 평범하게 대했습니다. 가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동생 상우와 수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밝은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긴 기분이 들었고 제 인생만 철저히 망가졌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더 깊은 외로움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매일 밤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지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던 작은 식탁도 이젠 혼자서 대충 차려진 즉석 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 건너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조용하고 차가운 집안 공기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집에 돌아오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집의 밝은 불빛들이 유난히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마주치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부부나 즐겁게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차마 그들을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씁쓸한 교훈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얼마든지 배신당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밤을 보내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족과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깨졌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분들은 절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신뢰라는 건 쉽게 무너지고 한번 무너진 관계는 결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깊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